1. 각성론 공을 깨닫는 법. 살아온 날이라고 해봐야 고작 19년이 전부이니 인생에 대해 논한다는 것 자체가 낯뜨거운 일이다. 이런 것을 감내하고 되돌아본다 한들 남들과 다른 유별난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그렇다고 크게 뒤처지는 것도 없이 두루뭉술한 존재가 바로 나였다. 그저 또래 아이들이 겪는 일상사를 당연한 듯 답습하며 평범하게 살아왔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쓰신 소설 공이란 책을 읽고 평범한 일상은 깨지기 시작했다.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4차원 스토리에 매료되면서부터였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진실이라 믿던 나에게 인간의 직관에 의해 서술된 고차원 존재들에 관한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다. 스토리의 진실 여부를 떠나 정말로 4차원 세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뇌리를 가득 메웠다. 만일 그런 고차원 세상이 존재한다면 어떤 진료로 구성되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며 운행하는지 의문의 꼬리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자 4차원 세계에 관한 의문은 저절로 잦아들었다. 그에 대한 의혹이 풀려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근원적인 물음, 즉 5차원 공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4차원 문제를 풀어봤자 별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건 비유하자면 10가지 세다가 100가지 셀 줄 알게 된 것에 불과하다. 무한한 수의 세계에서 보면 10이나 100이니 하는 게 의미가 없듯 차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5차원에서 보면 3차원이니 4차원이 하는 것들은 모두 도토리 키재기일 따름이고, 따라서 각성을 놓고 한판 씨름을 벌인다면 마땅히 가장 높은 5차원 실존의 삿발을 잡아야 할 것이다. 실존,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존재. 실존을 깨닫기 전에 의문을 실타래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 부르는 전지는 한량없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존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갈린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건 역시 실존 하나에 달려있지 않던가. 실존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한 것이 공이다. 그래서 소설 공은 어떻게 보면 독자들로 하여금 공을 화두로 잡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성불 과정은 하나같이 공에 이르는 과정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그 가운데 백미를 꽂으라면 단연코 미타의 꿈이다. 실제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정보가 엉켜 만들어낸 꿈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미타는 나와 너로 갈라진 상대계에서 벗어났다. 벗어났다는 표현보다는 상대계와 절대계의 구분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미타는 부처니 중생이니 도통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분별적 개념들이 성립될 수 없는 의식의 경계에 이른 것이다. 이런 미타를 보면서 자문해봤다. 나 역시 미타처럼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꿈을 꾸고 있는 진짜 나는 누구이며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답을 풀려면 오로지 생각이 일으키는 꿈속에서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당시 나는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밑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멈춰야만 비로소 정보가 일으키는 상념의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게 어디 생각처럼 되는 일이던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멈춘다고 정말로 미타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없었다. 그저 모든 생각자들이 생각을 각성의 최대적으로 여기니 나 또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정확히 알게 되지만
아무튼 그때까지는 생각을 끊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당시 나는 베이징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국에 오셨을 때 기회를 보아 공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 공이 뭔가요? 어떻게 해야 공을 깨달을 수 있나요? 뜬금없는 나의 질문에 아버지는 살짝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단 한 차례도 아버지의 책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들이 다른 것은 전부 놔두고 갑자기 공을 집어들었으니 말이다.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다시 말해 유와 무와 공 세 개의 주사의 일을 가지고 놀아라. 놀다 보면 어느 놈이 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말이었다. 나는 공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일상적 화제로 돌아왔다. 당시 나는 속으로 공을 깨닫는 길이 왜 이렇게 단순하고 쉽지? 라고 생각했다. 유와 무와 공만 가지고 놀면 된다니. 이후 나는 틈나는 대로 유무공 주사위 놀이를 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그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았다. 어느 정도 추론을 통해 유와 무와 공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거의 1년을 소비하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건 바로 화도 자체가 아는 영역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었다. 유무공 주사위 놀이는 정답을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답은 아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아는 것엔 답이 없고 깨어서 알아야만 답이 있는 구조이다. 깨어서 아는 것, 다시 말해 깨달음이 되어야만 답이 나오는 신기한 화두인 것이다. 이러니 머리로 알아봤자 다시 말해 이런 원리로 공이 실존이구나 하며 무릎을 쳐봤자 답을 찾은 건 아니게 된다. 아버지의 책 가운데 대도에 이르는 서가 답을 얼추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많이들 참고하는데 그건 모두 아름의 영역이어서 깨달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긴 부족하다. 지식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면 오히려 그것이 장벽이 되어 앞을 가리게 되는 법이다. 어쨌든 나는 화두를 잡은 지 1년이 지나 깨달음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름의 영역에 갇히지 말고 자유롭게 유무, 공, 주사위 놀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무렵 아버지의 새로운 책 우주로 간 달마가 출간되었다. 심심풀이로 읽었는데 그곳에서 의외의 활로를 찾게 되었다. 그건 다름 아닌 윗바사나였다. 윗바사나, 이건 쉽게 말해 외계와 있는 그대로 공명하는 의식을 말한다. 순수 공명. 이걸 이루려면 무수한 분별심은 물론이고 사랑이니 이타심이니 하는 것들이 죄다 그것들 다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생각이 왜곡시킨 정보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공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 자체가 나이므로 생각을 걷어내라는 얘기는 나를 없애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이건 역시 쉬울 리가 없다. 사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진작에 공을 깨닫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다행히 우주로 간 달마에는 윗바사나에 대해 세부적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심식관구가 그것이다. 호흡을 깊게 유지하면서 정보가 들락날락하는 오감을 인식하라는 얘기이다. 정보의 출입을 인식하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정보를 다루는 또 다른 자아가 서서히 깨어나게 된다. 진짜 나라고 일컫는 본성을 일깨우는 수행이다. 이때부터 나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유무공 주사위 놀이를 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의 세월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당시 운이 좋았던 나는 고1과 고2 과정을 월반해서 고3이 되었다. 순식간에 대학 입시를 앞두는 처지가 됐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공의 화두를 놓을 수 없었다. 마음 한편에선 대학 입시를 끝낸 후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이 일었지만 실존을 깨닫는 것에 타협이란 설 수 없었다. 사실 시달타를 비롯해 스님들은 실존학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지 않던가. 이런 나의 심정을 아셨는지 아버지께서 하루는 아름은 노력의 성과가 있지만 깨달음에 있어서는 불분명하다. 그러니 내면에서 실존에 대한 염원이 강하게 우러나올 때에만 화두를 잡아라 하셨다.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었다. 실존인 5차원 공을 3차원의 폐쇄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추론한들 손에 잡힐 리가 만무하니 말이다. 그래서 학업을 수행하면서 내면에서 실존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만 화두를 떠올렸다. 이렇게 봄과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었다. 10월 20일쯤으로 기억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불현듯 공을 깨닫게 되었다. 모르던 사실을 새롭게 안 것이 아닌 잊었던 옛 기억을 떠올린 것만 같았다. 공 자체였던 내가 육신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있다가 다시 찾은 기분이랄까. 아무튼 나는 어느 순간 공이 되어 있었다. 지금껏 나라고 알고 지내던 정보에서 벗어나 삼라만상의 바탕인 공으로 돌아왔다. 공이 나라는 독특한 정보를 일으켜 상대글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었다. 공이 되고 나니 존재의 시작과 끝이 보였다. 허공에 두 점을 찍는 것처럼 시작과 끝은 우리의 관념이 꾸며낸 허상이었다. 공은 생겨난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이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만 할 뿐이다. 다만 그 사이사이 정보를 일으켜 뭔가를 꾸며내는 일만은 쉬지 않는다. 마치 꿈결처럼. 그 꿈결의 한 자락에 지금껏 알고 있던 나가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다. 학업을 마치고 저녁 무렵 아버지에게 국제 전화를 했다. 다짜고짜 공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모진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였다. 그 물음에 공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진화를 찾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진화가 보이느냐 하셨다. 그래서 진화가 되었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럼 이제껏 너라고 알고 지냈던 가아는 어디 있느냐? 가아가 보이느냐고 하셨다. 그래서 그 가아도 진화라고 대답했다. 사실 공이 되어버리면 가아니 진화니 부처니 중생이니 각성이니 무명이니 하는 말들은 죄다 지렁이가 하품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깨닫지 못한 의식에서 수시로 피어오르는 상대적 관념이니 말이다. 물론 현상계에서 일정 기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단어를 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이미 공이 되어버린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들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생기심이라 하지 않던가. 억지로 생각을 일으켜내야 하는 부처의 고된 심정을 읊은 것이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아무튼 나의 너무 짧아 무성의한 답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너 올해 몇 살이지? 하며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다. 17세죠? 라고 답하니 아버지보다 빠르군 일하시고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넘기셨다. 공이 된 마당에 어느 누구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공의 화두를 잡게 해주신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도리였기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으로써 나의 수행은 종지부를 찍었다. 공이 됐나? 이런 소리를 하면 새파랗게 젊은 놈이 감히 깨달음을 입에 담는다며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부처를 특별한 경지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편견이다. 공이 되어 바라보면 삼라만상 모든 것이 공이다. 공이 일으킨 정보들이 각자 독특한 패턴으로 너울거리며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무리 독특해도 그저 공의 몸짓으로만 보인다. 잘난 것, 못난 것의 구별이 죄다 없어지니 평범하기만 하다. 공화한 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지니고 있는 공통분모가 되어버려 누구보다도 평범하다. 그러니 화두를 공부할 때의 독특한 모습은 없어지고 내 나이 또래의 학생으로 되돌아왔다. 머릿속에 실존에 대한 의문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이다. 누군가 나에게 공을 깨닫는 법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가끔 이 점에 대해 궁금해 본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박달선 수행의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도 가늠해 봤다. 그건 아름에서 지혜로, 다시 지혜에서 반야로까지 올려 공을 깨닫게 하는 법방이다. 하지만 반야를 더욱 온전히 한다고 해서 정말로 공을 깨닫게 될지는 의문이다. 그건 솔직히 공의 문고리만 잡은 것이지 깨달음은 아니다. 왜냐? 깨달음은 그런 아름, 지혜, 반야와 같은 분별식에 있지 않고 오로지 화에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지가 아닌 화에 있다. 지는 노력을 통해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지만 화는 그런 공식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지가 화의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덫이 되어 발목을 잡기도 한다. 이렇듯 지는 깨달음에 있어서 약도 되고 독도 되니 뭐라 딱 잡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시작에서 중반까지는 지의 힘을 키우는 게 좋고 종반에 이르러서는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대체로 덕보다 실이 클 수 있으니 말이다. 화는 매우 단순하다. 지처럼 복잡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강을 건너면 나룻배를 버리는 것처럼 지를 통해 화의 방향을 잡았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스스로 공이 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이유 때문에 아버지는 박달선의 끄트머리에 열반 과정을 두어 화로 숙성하게끔 하셨다. 다시 말해 영생 단계에서 공의 문고리를 쥐고 열반 단계에서 그것을 열어 공 자체로 화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의구심을 가졌다. 어느 누가 영생 단계에서 견성을 이루고 또한 열반 단계에서 성불을 하겠는가? 이건 실로 극소수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로 아버지 곁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철저한 수행자들 뿐이다. 현세든 전세든 이미 꽤 높은 의식을 갖춘 분들이고 박달선 수행으로서 마지막 정점을 찍으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나로 하여금 일반인들이 공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게 하였다. 윗바사나를 통해 나를 지우다 보면 바탕이 나타난다. 그것이 공이다. 너무 쉽다. 다만 문제는 나를 지우고 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데에 있다. 나는 요행이 그런 것에 자유로워 공이 되었지만 역사를 통틀어 생각 지우기를 통해 각성을 이룬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왜 그런 것일까? 시타르타는 윗바산을 통해 공이 되는 길을 제시했다. 이것이 불도의 핵심 가르침이다. 윗바사나가 정법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평생을 이 수행에 매진해도 이룰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윗바사나보다 더 탁월한 방법은 없을까? 윗바사나 이상의 수행법이 없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도 찾아야 할 텐데 나의 고민은 깊어만 같다. 어차피 한평생 꿈처럼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꿈이 실존이고
실존이 꿈일 수 있다. 그러니 꿈을 좋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일련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것은 대학 입시가 끝나면서부터이다. 그건 바로 차원의 벽을 허무는 문제였다.